5번째 챕터인 이번 챕터의 주제는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예방과 그리고 즉시 방제가 기본입니다. 이러한 병해충 방제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벼육묘상 모판 관조 처리 기술에 대한 이론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각종 병해충에 대해 사진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병해충의 생유 형태, 방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통한 방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시고 올해는 병해충 방제에 실패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해충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예방과 방제가 개념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예방을 하면 나중에는 뭐 내가 피해를 안 봐서 방제를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나는 예방 따위는 필요 없고 나타났을 때 그냥 방제를 해야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방과 방제가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 게, 지금 교과서성에 나타나는 병하고 충, 병 8가지, 충 7가지가 5월부터 수학할 때까지 여러 개월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병과 충들이 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나타나만 주면, 적기에, 이게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시기에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 방제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한여름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멸구들이 막 7월 초에도, 지금 여기 변멸구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7월 달에 나타나는 변멸구가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근데 어떤 때는 7월 달에 변멸구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뭐 나는 뭐 6월 달에 도열병만 방제를 해야지, 뭐 7월 달, 8월 달에는 뭐 깨시무늬만 방제를 해야지, 이런 게 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도 3차, 4차까지 맞듯이 이러한 병해충들도 예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체수 조절, 그다음 발병률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화병나방, 홍병나방, 희사, 청충 이렇게 날리면 방제를 해도 되지만, 이 날릴 시기에 이미 대비를 해서 미리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농약을,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한 농약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상자 처리를 이양하는 전날에 뿌리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본답에서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뭐 광역 방제기, 아니면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으로 방제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큰 대규모 간척지가 없기 때문에 유인 헬기는 없습니다만은 무인 헬기,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방제하는 이러한 체계가 답니다. 이러한 체계가. 근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약을 팔리는 양상을 보면 이쪽 남부권이요, 그다음에 저기 위에 북부권, 우리 병영, 옴천, 작천 이쪽 지역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적용하는 농가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 지금 이 모습이 혹시 뭔지 이해가 되신가요? 요 사진 뭐예요 지금? 모판에다가. 그렇죠. 예. 요 모판은 지금 물 뿌리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여기에는 특정 약재가 특정 정해진 비율로 희석된 농약이에요, 농약.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이양하러 나가기 하루 전. 하루 전에 하우스 마당에서 육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요 농부가 농약이 희석된 물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뿌리면 이러한 약재들을 다 방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감이 안 오시죠? 방금 거기에 섞여 있는 물에는 약효 지속 기간이 최소 90일에서 100일 정도 가는, 이건 물론 회사에서 말한 겁니다만은 90일에서 100일 정도 가는 충제, 그다음에 병해충 약재가 다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맞는다 하더라도 약효 지속 기간이 45일, 40일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효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긴 약재들이 많이 나오고, 방금 같은 그 약재 같은 경우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 가기 때문에 어떠한 작형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거를 이용하면 딱 좋냐면, 여러분들 조생종 조기 재배하시는 분들, 이른 나락 하시는 분들 있죠. 본답에서 생육 일수가 90일에서 100일, 길어봤자 110일이 안 넘어가는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재배를 하시면 딱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섞여져 있는 약재의 단가가 3,000평당 헥타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됩니다. 비싸죠? 3,000평. 그럼 300평에 4만 원에서 4만 5천 꼴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농약값이 덜 들어가니까 이러한 기술을 실천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예방과 방제가 약효 지속 기간이 길임에 따라 가지고 꾸준히 지속되니까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아도 뭐 독감이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한겨울은 걱정 없이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뿌리면 약효 지속 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추가 방제 없이 수확까지 요때 한번 뿌려가지고 수확을 내먹을 수 있다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중만생종벼는 솔직히 어렵고요. 조생종벼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락들 추석 전에 나락을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해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후기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병들이 극성을 부리면 요 기술을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후기에 한 번 더 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요렇게 하는 농가들은 그 해의 농약을 3번, 4번 뿌리니라고 정신이 아마 없을 겁니다. 3번, 4번 뿌리니라고.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 농약값이 덜 들어가니까 요걸 하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예방과 방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효율적으로 노동력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십사하고 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을 이용하면 솔직히 농약에 대한 경영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암 지역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른 나락 하시는 도암 신전 분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시면 요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농가들 한 명도 없어. 모든 농가들이 다 실천은 100% 하지만은 요 기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이 이제 좋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는 조생종 조기 재배도 하지 않고 그냥 일모작으로 중만생종 새청무 재배하는데 그래도 나는 요 기술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제 달라 들어가지고 이제 기술도 조금 배우고 해가지고 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걸 하냐면 요거를 해가지고 일단 90일 정도는 본답에서 버틴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30일 정도는 운 좋으면 약을 안 하고 수확해불고 그냥 보통 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추가로 방제를 해준다는 그냥 마음을 먹고 그냥 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하세요. 이게 요 기술 플러스 추가로 후기 방제 한 번.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이양해가지고 한 140일 정도 걸려요. 수확하려면. 그러니까 이 약재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죠. 후기 때 못 버텨. 그때 그냥 약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폭으로 요 기술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를 들면 8월 달에 예를 들면 문고병, 입진무늬병이 심각하게 발생을 한다. 예보가 오더라도 제가 농약을 뿌리는 날짜가 방제 적기라고는 저 스스로도 장담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발생이 뭐 흰잎마른병이 발생이 된다. 예방이 뭐 최선입니다만 흰잎마른병은 백력고병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포장해서 발생이 된 것을 보고 논에 나가서 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방제 적기를 놓쳤고 방제 적기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방제가가 100%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 스스로 예방이 되면서 그리고 감염했다 하더라도 방제까지 스스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농약 방제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우스 육류를 하면 요때 이양하기 전날에 뿌려주면 되고 이건 이제 선반 육류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뿌리는 거예요. 지금 물 대신에 농약 이러한 농약이 희석된 물을 한 번씩 요 물조리개 있죠? 물조리개 요걸 이용해서 뿌리셔도 되고 고압 살 분무기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뿌리셔도 돼요. 다만 요거 농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양하기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모가 상당히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압을 낮게 해가지고 요렇게 농약들을 뿌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공무원입니다만 이렇게 농약명을 교육 자료에 내놓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기술이 먹히는 것은 지금 요 조합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명까지 그다음에 농약병까지 사진으로 놔두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러한 회사가 아니라 경쟁 회사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약재를 만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농약병은 교육 자료에 넣을 수는 없어요.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관내 농약방 한 20 몇 군데 있는데 농약방에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에 농약이 있다는 동안 나 이렉타만 해보려니까 약주 줘보서 오면은 딱 한 봉지 내에다가 들어가 뭐 3병 몇 병 몇 포 딱 해가지고 한 봉지에다가 딱 해갖고 이렉타분이라고 딱 줘요. 딱 만들어줘. 이미 농약방 주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일부 조금 농사를 조생정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짓는 농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요거에 대한 것은 결국 모든 병들은 요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방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문고병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안 되진 않지만 문고병 한번 발생되면 막 위로 올라타죠. 근데 요 시스템을 이용하면 올라타는 정도가 수직 진전율이 그렇게 높지 크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 변멸구. 이게 논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지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한 필지 내에서 여기는 이양하기 하루 전날에 모판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약재를 섞인 물을 뿌린 모판을 가지고 이양을 필지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왔던 거 상자 처리지만 이양 당일날 뿌려가지고 이양했던 필지입니다. 여기 신전면 우리 그 수양리 필지인데 이렇게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빵꾸가 났죠. 빵꾸 났어. 여러분들 배멸구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기억을 해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빵꾸가 났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디에 나타날지 아세요? 이 다음에는 이 필지 내에서 어디에 빵꾸가 날 것 같아요? 모르죠? 다만 이건 아실 거야. 한 번 빵꾸가 나타나는 지점을 해가지고 한없이 발생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변멸구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를 먹었다 싶으면 통째로 이동을 해서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또 빵꾸를 나기 시작해. 그래서 빵꾸가 심하게 난, 그 다음에 이제 덕성멸구라고 하죠. 멸구 피해가 심하게 난 필지를 드론으로 또는 하늘에서 봐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이게 빵꾸가 나 있습니다.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퍼진 양상이 아니라 군데군데 막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면 분명히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번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바로 또 이쪽으로 변멸구들이 위치를 서식지를 옮겨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보십시오. 변멸구가 이런다니까요. 처음에 발생된 지역이죠 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제 옮겨가. 올해가 토끼띠 해줘.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옮겨다니면서 별을 흡집을 하는데 왼쪽 필지를 보시면 전혀 안 나타나 전혀. 변멸구는 이렇게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필지 전면적으로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병을 일으키는 흡집을 하는 그 생태를 가진 변멸구인데 불구하고 왼쪽 이 기술을 또 적용을 시킨 이 필지는 깨끗하더라. 그런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 이양해 놓고 120일. 그때까지도 이때는 해가 좋았어요. 원래 회사에서는 90일, 100일 말했는데 120일 지나도 왼쪽까지는 이양하기 하루 전날 뿌린 약재가 이때까지 약효를 머금고 있더라라는 실험 결과의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100일 차였어요. 그러니까 100일 있다가 변멸구가 먹기 시작하네? 그럼 20일 뒤에 봐봐야지 했더니 이렇게 사진이 20일 사이에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은 것도 좋지만은 이 왼쪽 우리가 실험을 하고자 했던 이 부위에는 변멸구가 피해를 못 줬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재가 변멸구까지 방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병해충 방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은 날이 뜨거우니까 변멸구가 발생이 되지, 이쯤 되면 비가 자작자작 오고 온도가 차가우니까 도열병이 발생이 되겠지, 비가 많고 하니까 흰잎마늘병이 많이 오겠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도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방제 적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병은 예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주셔야 돼. 충은 근데 이게 개념이 다르죠. 충은 예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충은 발견 즉시, 병은 예방적으로. 근데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약재는 주로 병을 방지하는 데 특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예방도 하고 방제를 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견 즉시 이제 죽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도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작년도 보시면 깨씨무늬병, 이삭도열병, 그다음에 뭐 문고병 엄청 많았고, 또 칠량 이쪽 도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력고병도 많이 발생이 됐던 해였어요. 이제 작년에는 흰남노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극한의 가뭄 말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일조일수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비도 조금 가을 가뭄도 심했지만은 이상하게도 이삭 관련된 마련병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수량 감소에 큰 요인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자연재해 또 기상 이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병해충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병들 안 나타나죠? 옛날 말로 노랑병.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암, 에이즈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번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생 매개체가 이게 뭐 같아요? 메뚜기? 에멜구가 이러한 바이러스병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양하는 날에 뿌리는 상자처리제 있죠? 20년 전에 상자처리제 뿌렸어요? 안 뿌렸죠? 한 15, 16, 17년 전부터 이제 그 당시 요 병이 유행함에 따라서, 그리고 요 병은 에멜구가 원인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학술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상자처리제를 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상자처리제가 지금까지 안 뿌리는 농가 없이 이제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자처리를 안 뿌리면 가장 먼저 에멜구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병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농사를 못 지으실 거예요. 상자처리제가 여러분들 매년 뿌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걸 한번 뿌려 놓으신 거하고 안 뿌려 놓으신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흰잎마늘병 문제가 매년 되고 있고, 흰잎마늘병은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잎마늘병 약 있어요 없어요? 예, 등록된 약제는 있는데 요거는 약으로 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품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흰잎마늘병에 조금 저항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이용해가지고 흰잎마늘병이 발생되는 상습제는 요 흰잎마늘병 저항성 품종을 이용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흰잎마늘병은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그 다음에 바람만 세게 불어도 바로 그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병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요게 한번 만연이 되다 싶으면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번집니다. 심하게 번져요. 이게 초기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약제로 뿌리시든지, 아니면 요렇게 발병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이제 못 번지게끔 하려면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방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방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렇게까지 이제 사진만 봐도 이제 바스락바스락 하시죠. 보면 요렇게까지 이제 잎이 말라버리면 요거는 이제 농사가 이제 파농 순유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잎집무늬마늘병, 문고병은 매년 이제 문제 되는데, 이제 제가 가만히 두고 보면 이제 농가들도 이제 문고병을 방제하려고 이제 드물게 심는 것은 아니지만은, 드물게 심는 농가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빽빽하게 심었을 때, 그리고 질소질 비료가 많았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고병이 드물게 심으면 심을수록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베개 심은 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고병도 이제 발생이 이제 심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고병의 발생 비율도 줄어들고 있더라.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 솔직히 발생은 작년도 심하게 됐어요. 멀리서 오면 이제 요러한 이제 반점 도열병 같이 생긴 이런 반점들이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멀리서 보면 꼭 내 눈이 불타는 것처럼 벌겋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이것도 수량 감소에 큰 요인이 되는데, 학술적으로는 원인이 이제 나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좀 잘 몰라가지고 상위 기관에 한번 출장도 와서 진단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요 문제가 기상과 관련이 좀 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흰잎마늘병, 이삭도열병이 만연되는 한 해는 깨씨무늬병도 같이 오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깨씨무늬병은 그래도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 또는 10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면은, 작년에 나타났던 필지는 올해 필히 예의 관심을 두시고 있다가 조금씩 이 증상이, 작년에 이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이파리에 요 반점이 이렇게 많이 나지만 이 반점이 없는 필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멈춰서 다행이지 그게 심하게 번졌으면은 아마 생산량이 작년 감소 정도는 뭐 우습게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약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심하게 나타났던 필지는 요거를 예방적으로 조금 방제를 해주시라. 왜냐? 당신 필진뿐만 아니야. 이게 한번 나타나면 앞뒤 옆 좌우 필지에 그다음에 들녘 단위로 이게 금방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친환경 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료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양분의 좀 불균형이 조금 우려되는 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게 나타납니다. 작년에 좀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 우리 칠량면 여러 들녘 중에서도 그 들녘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가장 빨리 나타나는 필지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조금 고생하셔가지고 방제를 예방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깐부기 도열병, 이제 지금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같은 경우에도 기상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지금 이 병이죠? 이 병이죠. 목도열병 방제를 하려고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출수기 한 전후로 해가지고 약재를 뿌리신 농가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무조건 목도열병 이야기를 안 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목도열병 방제하니까 이왕이면은 다양한 약들을 섞여가지고 그때 한번 약을 방제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한번 나타나면은 무조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제 중간중간 한두 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요게 한번 나타났다 싶으면은 2, 3일 간격으로 엄청나게 번지기 때문에 약재 방제를 통해 가지고 약을 방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 방제가 눈에 띄게 딱 여기서 멈춰버린다라는 정도의 효과는 솔직히 기대하기 힘들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방제를 해가지고 기현치 요 목도열병 그다음에 각종 이삭도열병 요 방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바구미 저온성의 충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지금 이제 5월달 날씨를 보면 이제 조금 어떨 때는 또 너무 서늘해가지고 저온성 해충들이 5월 말 6월 초까지도 또 극성을 부리는 해들이 있더라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이제 흔적이 있으면 물바구미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온성 해충은 시중에 팔고 있는 약재들이 단가가 낮은 약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큐라텔이나 후라단 같은 약재들 지금 안 팔죠. 안 팔죠. 이제 그렇게 조금 싸고 효과가 좋은 약재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샬 같은 조금 약간 단가가 있는 제재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약재를 그냥 뭐 버티시 마시고 그냥 마샬 같은 거 그냥 한번 뿌리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확량 감소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물바구미 꼭 방제를 해줘야 되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물바구미와 가해하는 이제 뿌리 흔적 이렇게 되면은 벼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먹노린재 지금 문제시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포장해서 보신 분. 요거 노린재 중에서도 콩밭이나 밭에서 나타나는 노린재와 다르게 요거는 등판이 까맣니다. 까매. 먹노린재. 문제가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문제가 되면은 무섭게 번지고 또 피해 양상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 좀 피해를 많이 입으셨으면 요 표를 진짜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짝짓기 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요게 짝짓기를 해가지고 본답에 들어가가지고 알을 까면 한 번에 50마리를 까요. 50마리. 근데 어른 물바구미가 피해를 주는 양보다는 여기에서 부화된 알에서 나오는 유충들이 피해를 입히는 피해율이 훨씬 더 커요. 요건 어른들은 피해를 덜 줘. 근데 여기서 깨어난 알에서 부화된 유충들이 피해를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게 조금 문제시 된다 싶으시면 요것을 언제 방제를 해야 되냐면 본답에 일단 들어와 버리면 늦어. 본답에 들어오기 전에 6월 말 7월 초에 요때 살포를 하셔야 돼요. 요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들어오는 월동 성충 아까쯤에 그 어른 성충은 겨울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산기슭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구로 마을에 어떤 농가가 빨리 이양할 필지가 있어서 그 모를 빨아 먹어보려고 이제 살살 산기슭에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논둑을 타고 넘어온 시기가 6월 말 7월 초예요. 그래서 요때 못 들어오게 논둑에다가 약만 뿌려줘도
일단 내 논에 들어온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 마리가 50마리 알을 까버리면은 유충의 숫자가 이만큼까지 높아가죠. 요때 방제를 해도 돼요. 알 상태에서 방제를 해도 돼. 성충이 못 들어오게 방제 한번, 들어왔다 치더라도 부화된 알이 못 가게 방제, 2차 방제. 이 시기가 2번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다 놓치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요 먹노린재는 본답에서는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등판이 약을 맞아도 안 죽어.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수륙 양용이라 물에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잡기 힘들고, 먹노린재가 이제 번성한 시기를 보면 벼 포기가 이제 새끼 칠 대로 쳐가지고, 그리고 잎도 무성해가지고 드론으로 농약을 갖다 때려 부어도 벼 밑둥에서 기생하고 있는 벼 물바구미 아니 먹노린한테는 약이 한 방울은 가겠지만은 제대로 살충 효과가 있을 정도의 약이 살포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는 이러한 그래프는 먹노린재가 조금 피해가 많이 있었은 그 다음 영농 교육 때 한번 보시면 다 더 머릿속으로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먹노린재가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동진찰료 많이 재배하시죠? 먹노린재가 동진차에 특히 피해를 많이 줘. 상인들이 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사가면서 바닥에 던져놓고 까가지고 요런 거 반점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한 가마니에 5,000원씩 막 까본다, 이거 막 후려쳐버리는데, 그 이유가 요 먹노린재로 인한 반점미, 흑점미가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걸 따지기 위해서 상인들이 많이 이제 핑계거리를 찾죠. 근데 피해가 안 입었으면 이렇게 깨끗할 것인데, 먹노린재 피해가 이제 심한 동진찰벼 재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찰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내 찰벼 필지를 100% 동진찰벼로 몰빵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백옥찰 절반, 뭐 동진찰 절반, 아니면 백옥찰, 보람찰, 그다음에 동진찰 3분의 1씩 해가지고 조금 재배 면적을 분할시켜야 돼. 이러한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배상 여건에서도 출수기가 백옥찰하고 동진찰하고는 조금 그 출수일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재해가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가을장마 심하게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진찰에만 피해가 100%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좀 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득 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영농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먹노린재의 전형적인 피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로는 이제 양분 전달, 수분 전달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꼬꾸라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쪼글쪼글해지면서 꼬꾸라져. 변멸구가 이제 방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방제할 수 있는 약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변멸구는 워낙 단체 생활을 하고 벼 밑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약재가 허북하게 벼 밑둥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재도 방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방제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방제 약재는 좀 많이 있다. 다만 이게 한번 발생이 되면은 대면적으로 발생이 되고 여러 필지를 동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암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변멸구 약재가 동날 정도로 상당히 변멸구 피해가 심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무탈하게 지내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여러 가지 병해충 중에서 이 변멸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항상 변멸구가 나타날 시기에는 저희가 촉각을 곤두서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멸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게 세네 번씩이 빠르기 때문에 날씨가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조금 긴장을 해야 돼. 다만 이제 더울 때 나타나지만 몇 년 전에는 7월 7일에도 전국 최초로 저희 강진에서 발생이 됐었어요. 7월 7일이면 변멸구가 나타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그러한 안 더울 때도 나타나는 기상 이변 때문에 솔직히 예찰하는 데 힘들고 방제 적기 잡는데도 힘든 최근 벼농사에 대한 양상을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세척무하고 강대찬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